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님의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김보림 활동가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의 기후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평범한 시민으로서 기후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왜 지금 대선 국면 안에서 기후정치를 요구해야 하는지, 그냥 일상에서의 행동을 넘어선 정치의 변화를 왜 요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평생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운 좋게도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후변화라는 문제도 북극곰의 문제 또는 몰디브나 투발루가 물에 잠기는 문제 정도로만 사실 생각했지, 제 삶이 흔들리는 문제, 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인식하지는 못하고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후변화는 심각해진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고,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가 해야 되는 것, 하지만 거기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난 작은 실천만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안도하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기후 재난은 저한테 너무 빠르고 그리고 너무 갑자기 그런 공포로서 찾아왔었는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이건 저도 예외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쥐고 흔드는 문제라는 걸 저는 2018년 폭염 때 너무 쉽게 깨달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30년도 넘는 노후된 빌라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건물의 연식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만큼 빌라가 더 빨리 노후되고 있는 것을 평소에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더 취약해지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에 추운 집 안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뭔가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안에서 나의 작은 실천은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에어컨 없는 집 안에서 사는 걸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은 사람을 보호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는 집은 기후 재난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예견된 그런 재난을 그릴 때마다 공포의 공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살인적인 폭염을 마주했을 때 여름의 더위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고, 새벽이 되었을 때 에어컨 없는 집에서 마주한 그 폭염의 밤은 정말 너무 덥고 계속 샤워를 해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에 살인적인 폭염이 닥쳤을 때 거리에서 노동을 하던 분들이 먼저 사망을 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내에서 머물라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몸을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해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컨 없는 집에서 마주했었던 그 폭염은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졌었던 게,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가, 내 가족 한 명이 또는 내가 잠을 자다가 내가 익어서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새우고 난 뒤에 아침에 난 뉴스에는 어떤 곳에서는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인적인 폭염 안에서 뇌가 익어서 사망을 했다, 실내에 머물렀지만 재난 속에서 한순간에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부와 서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기상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은 강력한 태풍으로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면서 지하철역이 이렇게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반대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최고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대규모 산불이 번지면서 숲이 폐쇄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의자와 우산이 날아가고
판자로 만든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침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흘러넘친 도로엔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빠져나온 악어가 어슬렁거립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열대성 폭풍 엘사는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까지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 위 차량들이 잠기면서 사람들이 황급히 차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바닥 맨홀에선 빗물이 역류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도 갈 길 바쁜 뉴요커들은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지하철역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반면 서부는 뜨거운 날씨 때문에 비상입니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 치며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꽃이 지면의 열기와 만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기둥을 만드는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공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이 호수는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44년 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에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ith a 15% voluntary reduction, not only on residences, but industrial, commercial operations and agricultural operations.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이상 기후는 점점 더 악화될 거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It's going to get worse, but we clearly need to accelerate our efforts on clean energy.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기온은 다음 주 초 섭씨 5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약 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숲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인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여름을 잘 견뎌냈고 그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안전하게 보내서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다시 끝없이 쏟아지는 장마를 마주했고 태풍을 마주하면서 집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면 우리 집은 힘없이 빌라가 무너지는 것 아닐까? 자다가 집이 노후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동료들과 방문했었던 전국의 곳곳 현장에서는 산사태로 마을의 거주나 생계의 공간이 모두 휩쓸려서 무너져 내린 그런 현장들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남의 일 또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일, 누군가 피해에 취약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내 평범한 일상에 이 위기가 닥친 것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예측하는 기후재난이라는 이 공포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속도는 너무너무 빠른데 당장 나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발 디디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전 세계 평균 1.1도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경계에 가기 전까지 1.5도 온도 상승까지 우리한테는 어쩌면 7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는 안전해야 하는 주거와 생계의 공간이 사라지는 일, 먹거리가 붕괴되는 일, 일자리가 모두가 무너지는 일, 평범한 일상 자체가 붕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닥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가 여태껏 무서운 속도로 배출해온 온실가스의 증가를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최악의 기후 파국을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폭염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계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Τώρα είναι όλοι και απ' έξω και μέσα μας έχει μαυρίσει η ψυχή μας.
전국에서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에선 지난 2달간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이가 불에 탔습니다. 섭씨 48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과 미국, 터키와 러시아 등 지구 곳곳이 폭염과 산불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국과 인도도 잇따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IP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상승 속도가 최대 10년 이상 빨라졌다며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 오르는 시점이 빨라야 2030년으로 예측됐던 것에서 빠르면 올해도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년 전 예측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건데 30년 안에 북극 얼음이 모두 녹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면 올여름 같은 이상고온 발생 확률이 9배 넘게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탄소 감축 같은 환경을 살리는 일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보고서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응이 가능한 시간이 있을 때 더 빨리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며 사회 구조적인 전환을 제대로 해야만 최악의 기후 파국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저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로 인해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삶을 마주하게 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긴 한 명의 당사자로서 당장의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당사자로서 공감하는 우리 세대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야 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2019년에 피켓을 들고 나가서 변화를 요구하면 지금의 위기는 너무 명확하니까 사실 너무 빠르게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변화는 빨리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지금까지 저는 기후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상황 동안에 많은 변화들을 마주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곁에서 함께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시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저희 가족들도 석탄발전소를 막겠다라면서 기후소송에 함께한다거나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 석탄발전소 강행을 할 때는 저희 엄마도 자와 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한 소송에 참여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찾아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김치, 어쩌면 귀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머지않아서 쌀과 여름 배추의 생산이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위기가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쌀밥에 미역국, 생선구이와 김치, 그리고 여름이 제철인 옥수수가 후식으로 준비된 밥상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밥상. 하지만 기후변화가 이 평범한 밥상조차 위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제주시 구자읍의 한 옥수수밭.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예방 관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중국에서 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 남서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포획 장치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국내로 날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를 비롯해 벽과 식물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다 벌레 먹어가지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옥수수 타입하고 이제 벼를 가해한 벼 타입이 있는데 중국 남부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로 금방 올 거예요. 열대 거세미 나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쌀 생산량이 25%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필수 음식 김치는 어떨까?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기온에 따른 김장 채소의 성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낮 섭씨 20도, 밤 14도에서 자란 배추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지만 이보다 평균 기온이 6도만 올라가도 배춧잎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랭지에서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재배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배출을 못하니까 무슨 사과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작목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름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자연스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산물 생산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플랑크톤 채집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냅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연근해의 표충수온이 지난 50년 동안 1.2도 이상 오르면서 유해한 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큰 종의 식물 플랑크톤들이 없어지고 작은 사이즈의 식물 플랑크톤들이 이제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 상승 속도가 빠른 동해에서는 잠재적인 수산 생산력을 뜻하는 기초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같은 지역들이 거의 9% 정도 1차 생산력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저희가 동해 같은 기간을 봤을 때는 약 13%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미래에 식탁에서 보기 힘들어질 수 있는 음식들을 뺐더니 밥상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가장 큰 재앙, 먹거리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어마어마하게 배출된 온실가스 자체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속도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만들고 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의 어쩌면 상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생태계가 처참히 붕괴되고 재난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게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수도 못 쓰고 생계와 생존을 잃는다라는 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요. 2050년에 56세가 되는 저는 사실 86세가 되는 할머니가 된 엄마를 지킬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힘, 막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을 때마다 아무리 기후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변화를 실질적인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가족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변화를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깨닫기 때문에 여전히 무기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레타 툰베리 또는 기후위기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시민들 또는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타 혼자서는 또는 그냥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시민 한 명의 목소리로만은 석탄발전소를 끌 수도 없고 이렇게 막대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잡아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특하다 또는 멋있다, 이들이 희망이다라고 외치는 것, 사실 이건 정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당장 지금까지 막대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사회 구조 자체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이 상황 안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명확합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가 전체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그만큼 지금의 자본을 불린 만큼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해 왔다라는 건 사실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치 안에서는 지금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전환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커녕 그냥 단순히 미래 세대가 있으니 괜찮다,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와 같이 지금은 어렵지만 너희 미래 세대가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외치는 시민들이 곁에 늘어났지만 진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치의 변화는 사실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기후위기를 외치는 청소년은 여전히 환경을 사랑하는 착한 청소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진짜 대응책을 만들고 변화를 하기보다는 단지 제2의 그레타 툰베리가 한국에도 나타났다, 기특한 아이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 문제를 소비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기후 정책들은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보며 끄덕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변화의 흐름과 이 흐름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후 정치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 UN 환경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158개국, 2,400곳이 넘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시위는 전 세계 158개국, 2,400여 곳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모레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고 나선 겁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만 6만 명이 넘게 모이는 등 520개 도시에서 63만여 명이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업들이 펼치는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Nous, on veut surtout lutter contre la surconsommation. On peut consommer, mais c'est équitable. 이번 시위는 특히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섰던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촉발한 운동에 발맞춰 전 세계에서 금요일에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유럽 투자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73%와 유럽인의 절반 가까이가 기후변화를 실업이나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꼽았습니다. 최근 유럽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호주에서는 이례적인 대형 산불이 번지는 등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 속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하나도 끄지 못합니다. 열심히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서 외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심 없는 후보는 뽑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는 모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6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가올 대선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과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합치면 6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6년으로 평범한 모두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그런 기후 파국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무너지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취약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을 하고 재난 속에서 최악의 재난이 최악으로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 사회 안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 더 취약해집니다. 이미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당사자이지만 기후위기로 안전한 사람은 없지만 더 많은 피해를 더 빨리 받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든 예정된 재난이든 재난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으로 집에서 머물라고 하지만 집이 위험한 이들, 단순히 이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동정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마주하는 우리 모두는 위기를 직면한 당사자일 뿐이지 피해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환의 과정 안에서 죽어야만
피해를 입어야만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의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미 전환의 과정을 그리는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만 하고 더 이상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구조 안에서는 수많은 당사자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빨리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책 결정권자들은 사회적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기후 정책을 만드는 논의 테이블에 있는 그들은 사실상 가장 늦게 기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 속에서 당사자들이 안전할 수 없는 건 사실 뻔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가장 빨리 마주할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 10월에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종 의결이 되었고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게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IPCC 6차 평가 보고서만 보더라도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만 모아 적어도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목표가 2050년 탄소 중립이고 지금 1.5도 온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이 10년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배출해 오던 이 시스템을 담대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5도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경계에서 그냥 티핑 포인트를 넘어 버릴 것이라는 예측을 과학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다 등장했는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변화, 결국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도 전에는 볼 수 없던 모기, 진드기 같은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방역복을 입은 제주대 연구팀이 민가 부근의 숲으로 향합니다. 제주시 일대 6곳에 채집틀을 설치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와 진드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이 지역은 새들이 먼 곳에 낯선 바이러스를 옮겨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남반구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날 밤사이 비가 내렸지만 11마리의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큰 검정 들모기 8마리, 빨간 진모기 2마리 사이에 흰줄 순모기 1마리가 보입니다. 등과 다리에 하얀색 줄이 선명한 흰줄 순모기는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인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해외 유입 질병이 저희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흰줄 순모기가 매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댕기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2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년 전 발표된 한 논문은 제주 남부와 북부, 부산 연제, 동래,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전북 군산 등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을 댕기열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도쿄에서 70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만약 매개체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댕기열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2일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 들어 처음 확인돼 일본 내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일본 내염 주의보. 3월 발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내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점점 빨라져 20년 전 5월 14일에서 지금은 3월 22일로 2달 가까이 빨라진 셈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모기의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부산 고신대 연구팀에 따르면 평균 섭씨 18도에서는 알에서 성충까지 25일, 22도에서는 19일, 26도에서는 1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번식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0개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잡힌 작은 빨간 진모기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절반 정도가 작은 빨간 진모기입니다. 병원체를 사람들한테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활동을 또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감염병을 토착화시킵니다.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관광객의 바지에 붙은 진드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인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를 옮깁니다. 열나고 혈소판 감소해서 출혈 반점 생기고 출혈 피 잘 안 먹고. 치사율이 20%에 달해 살인 진드기로도 불립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인 SFTS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불과 12년 전인 2009년. 4년 뒤인 2013년 제주도에서 국내 첫 환자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늘면서 현재는 매년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확대가 되고 매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 하면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기후변화로 모기나 진드기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치명률이 조금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면 훨씬 더 전파력에 있어서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신종 감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코로나19로 필수가 된 마스크. 하루라도 빨리 이 마스크를 벗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서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지금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사회 구조는 어떻게든 유지한 채 또는 지금 정책에서 고려하고 싶은 지금 당장의 자본의 이익만을 어떻게든 고려한 채 기후위기 앞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 미래에 기후위기 대응책을 논의하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또는 전환의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불확실한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게와 같이 기술을 앞세운 사실상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지금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한 채 단지 문서상에서 수치를 0으로 적는다고 해서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도 않고 지금의 사회 구조를 바꾸지도 않고 단지 상용화도 확실치 못한 불확실한 기술을 통해 탄소만 줄이면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위기의 영향들과 그 속에서 무너지는 삶들을 정말로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었다면 이런 시나리오나 감축 목표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또는 정치는 위기라 불리는 이 위기를 대응 가능하게 막을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안에서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땐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책임 자체를 모두 회피하고 뒤로 그 불확실한 기술로 지금 해야 되는 책임을 다 뒤로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모두 놓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기후 정치가 중요한 것은 기후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기후위기는 너무 평범하고 보편적인 영역이고 사람들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복지의 영역, 돈을 덜 줘서 이런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앞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기후정치가 실현을 해야 될 텐데요. 정부의 역할은 복지에 치우쳐야 하는데 개인의 취약성을 정치는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 안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고 개인이 기후 재난 속에서 버틸 수 있게 그런 힘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주거나 경제, 일자리, 산업, 교육, 심지어는 정치까지 모두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고 대선 안에서 또는 정치 안에서 기후위기가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 대체 무슨 이슈가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제의 전환, 구조의 전환, 모두 불평등 해소와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모든 불평등의 교차성을 가지고 그 최상위에 있고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이 문제가 결국은 주거 문제나 단지 피해를 입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모든 기반을 붕괴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정치를 실현시킨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제 위기의 상황과 또 대응하지 않았을 때 그 정치의 괴리 안에서 정치와 예산이 낭비되고 도태되는데 그게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니까 단지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미래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온이 상승했을 때 열대지방의 식량 시스템이 모두 붕괴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식량을 수입하는 지역 안에서 가뭄이나 홍수, 산불 등의 최악의 재난이 늘어나게 될 때 해당 지역의 식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엔 한국에서도 식량을 수입 가능한 경로가 모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 산지하면 보통 경북과 충청 지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북단인 강원 고성 지역과 북한 일부 지역에서도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과거 후지를 개량한 후브락스라는 만생종인데 3년 전 심어 이달 말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은 최북단이지만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재배가 가능성이 있구나. 또 이 식감과 당도나 맛이 여러 양구나 인제나 인계에 떨어지지 않아요. 해발 530m 높이의 진부령곡에 인근 사과밭에는 빨간 후브락스 미야비 품종과 노란 시나노 골드 품종이 골고루 자라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사과 잘 된다. 잘 된다 그래. 과거 경북 지역이 주산지였던 사과는 어느새 국내 최북단 고성은 물론 북한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1300여 미터의 고산지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딸기 포기와 사과나무가 참으로 이채롭게 한기옵니다. 고성군은 내년에 사과 수확량을 본 뒤 지역 주산품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최북단 고성 지역에서도 사과 작목이 이제 저희 지형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서 향후에도 더욱더 이거를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농업 지형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젠 국내 최북단 고성까지 사과 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사과가 재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윗 지역으로 갈수록 열대 과일이 생산돼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더운 지역에선 식량이 완전 붕괴되고 추운 지역에서 열대 과일들이 자라게 되면서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온다라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온 상승으로 식량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식량 생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랫지역일수록 식량 생산 자체는 모두 붕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 안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륙들과 전력망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정치에서 외교나 어떤
외교 등의 문제를 사실 잘못 다룰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국 안에서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전력난과 또는 재난 안에서 복지와 주거 문제, 경제 문제 모두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당사자라는 건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로만 많이 존재합니다. 피해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극적일수록 환영받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약자들을 위해 함께 싸워준다라는 그림을 계속 만들곤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다루고 있는 기후위기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거대한 위기, 거대한 영향으로 닥칠 일이고 그와 동시에 이 안에서 더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 안에서도 가장 1순위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에도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안에서 더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삶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가장 평범한 우리의 목소리를 누가 듣지도 대변하지도 않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작은 실천 또는 거리에서 피켓을 드는 일로 그렇게만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정치에서 지금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스스로 먼저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아무리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듯이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단지 투표권을 가진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인과 일반 시민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치적인 존재이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생존과 권리입니다. 대체 왜 생존 앞에서 하냐 마냐, 쉽냐 어렵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생존과 권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이건 사람 개개인의 가치관이 아닌 인간이 지켜야 할 인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말하면서 정치가 베푸는 것 마냥 행동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는 한 개인의 실천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국가가 변화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후 대응은 전 세계 각국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거대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선 각국 법과 정책을 도입하고 수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각국 정책 결정권자들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요구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정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여 무섭게 상승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를 지금 당장 요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술을 이야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나설 정치를 이야기해야 하고 석탄 발전소를 끄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기후위기 이후에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를 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세대와 사회 구성원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고려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 정치를 말해야 하고 기후위기와 전환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전환의 주체들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위기라고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석탄 발전소를 닫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그에 필요한 방안들을 이행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정치입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기후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나 기후위기 앞에서 정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명의 힘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실천을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작은 실천을 넘어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조금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부에서 김보림 활동가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세계 정상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있을 텐데요.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들이 현재 어른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툰베리들을 만나보시죠. 전동혁 기자입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 홀로 앉아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시작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5살 그레타 툰베리. 결석 시위는 또래의 참여 속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툰베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말뿐인 어른이 부끄럽다며 미래 세대인 자신들이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eople in power have gotten away with not caring about the climate crisis. We will be a pain in the arse. We will keep on striking until.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툰베리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앞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 검은 우비를 입은 학생들이 정상회의 슬로건 팻말을 세운 뒤 당근색 페인트를 뿌리고 썩은 당근을 쏟아 붓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구해달라, 도와달라는 암호로 사용되는 당근을 이용해 정상들에게 지구를 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툰베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기후위기가 바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5도 상승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24살, 25살의 나이에 제 생존과 인간 존엄이 흔들릴 만한 문제 앞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투표권이나 경제권은 없지만 환경 문제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기후 재난에 닥쳐서 피해가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나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지구를 어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툰베리들. How dare you?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전 세계 툰베리들 경고에 귀 기울여 답해야 하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